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 제작한 20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토론 정책선거 이루어졌나 진행을 맡은 김종익입니다. 오늘 특집 토론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선거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지역에서 챙겨야 하는 공약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주홍 국민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소아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목포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또 공천이 늦어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되었다, 이런 지적이 높습니다. 이번 총선 정책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로 치러졌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는 아무래도 정책 선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이번 선거는 사실 이 현 박근혜 정부하고 새누리당의 독주를 심판하는 그런 선거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회고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런 면에서 좀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어느 정도 정책적인 의미가 또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한 이제 또 유권자 개개인들의 투표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냐,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였다 또 혹은 아니다, 뭐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선거 과정을 보면 정책이 중심이 되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3월이죠. 선거 한 달 전쯤에 각 정당이 10대 공약을 이미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선관위 이 홈페이지에도 그게 게재가 됐었는데, 사실상 앞서 말씀하셨던 선거구 획정이 지연이 되고 또 공천이 지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유권자들 혹은 언론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공천에 상당히 쏠렸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경쟁 선거구들이 많으면서 사실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주목하는 이런 양상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책이 우선이 되고 정책 논쟁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미지적으로 선거가 많이 치러진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소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 선거구 획정 문제나 공천의 문제나 이런 부분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과연 자기의 정책과 노선을 좀 분명히 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준비와 태세가 되어 있었는지, 좀 이것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개혁특위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이미 선관위에서도 200대 100이라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정치권의 자기 이해 타산에 머물러 가지고 정치적 공방, 날선 공방만 이루어지고 거기에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기에 합당한 또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정책과 공약은 그 안에서 이미 실종되어 버렸었다. 그런 점에서는 공이 그것을 주도했던 정치 이해 타산에 급급했던 정당들이 일정 정도 분명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주홍 위원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책 선거였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상호 TV 토론 같은 것이 1회인데 이걸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TV 토론의 내용 역시 심도 있게 사전 준비가 돼서 정책적인 토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방 선거가 여전히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선거 문화를 일시에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라든가 후보자 비방죄 문제 이런 거 이걸 좀 더 처벌 수위를 좀 강화시켜서 이런 것이 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이제 지방선거와 달리 중앙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 공방이 중앙정치 논리 공방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한 일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기까지 합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거는 정책 선거의 뭐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개선이 되어야 한다면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이 정치권은 예측 가능하게 모든 일정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의 문제라든가 후보자의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정책 개발을 할 시간적인 여지도 충분치 못했고 또 숙지가 안 된 상태 보니까 후보자를 또 거기에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비방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그런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오만과 불통의 박근혜 정부를 또 새누리당 정권을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과정에서 정책 선거가 얼마만큼 반영되고 투영됐는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정책 선거라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보면 정책 선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최악의 선거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싸움에 뭐 국민들이 뭐 거의 큰 관심은 가졌지만 얼마나 많은 분노를 했습니까? 그에 따르는 어떤 이 바람 선거가 됐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각 지역별로 지역주의 내지는 소지역주의가 횡행하는 그런 선거가 불가피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은 실종되고 말 그대로 후보자에 대해서 뭐 전혀 어떻게 보면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 갖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고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를 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말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저 경우도 정말 후보자와 후보자가 정책과 또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람이나 유령과 싸우는 듯한 그런 선거를 치른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선거는 실종됐다. 저는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분의 말씀이 정책이 최소한 앞서지 못했거나 또는 정책 선거가 실종되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정당이 내부적으로 공천이 지연되거나 또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됐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직접 뛰신 분들이 모두 다 정책 선거가 아니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인상적으로 보여지고 정말로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정책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준비되지 않은 공약 발표 이런 탓도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태 교수님? 예, 뭐 앞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이 되면서 일단 공천 자체가 늦어졌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준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비 후보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이 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저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번 선거에 많은 공약들이 후보자들이 제시를 했었는데 이 공약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인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혹은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공약인지 상당히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사실 국회의원,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국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맡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법과 관련한 공약보다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모든 공약들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과연 국회의원들이 물론 예산 관련한 부분도 심의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국회의원 선거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해졌다면 그런 무분별한 공약의 남발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당 공약하고 후보자 공약의 연계성, 체계성이 대단히 부족하다. 후보자들은 후보자대로 그냥 이런 공약 저런 공약 다 제시를 하고 정당은 또 정당대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과연 이 두 개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이런 연계성과 체계성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정당에도 또 후보자에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무분별한 공약의 남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방선거와 구분되지 않는 공약, 그리고 정당 공약과 후보자 공약이 따로 노는 이런 공약의 현상이 좀 벌어졌다. 이렇게 좀 요약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공약 혹은 인물됨됨이 그리고 정당 여러 가지 선택 기준이 있는데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정책, 인물, 정당 셋 다 기준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제 선거 치르면서 정말 이번에 절감을 했던 게 이겁니다. 예비 홍보물을 그 모든 세대대가 이제 8페이지 보내드리고 또 이제 본 홍보물을 10페이지를 보내드리는데 우선 예비 홍보 이 분량 자체가 너무 그 작아요. 예비 홍보를 8페이지로 해야 할 뭐 필연성이 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횟수도 좀 늘려서 예비 홍보물도 한 2차례 정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본 홍보물의 분량을 좀 늘리게 하고 저는 사실 이번에 홍보물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같은 가급적이면 빼고 아주 글씨를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우선 횟수를 그다음에 분량을 좀 보내는 횟수도 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보내는 이 쪽수를 좀 늘려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정당 그 홍보물하고 개인 홍보물이 같이 가다 보니까 수십 매가 온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지방선 아니라 좀 덜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 홍보물 같은 거 숨겨져 가지고 오니까 이게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정당 홍보물과 후보 홍보물을 분리해서 보내도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과 인물과 정당에서 과거에 대한 검증이 저는 충실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게 사실은 대동소이한 면도 있고 또 누구나 다 좋은 홍보 공약을 내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 홍보 과정에서 충분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가져다 저도 좀 쓰게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후보자들이라는 것이 밑에 강이 흐르지도 않는데 선거 때 되면은 위에다가 다리를 놔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공약을 내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장밋빛 공약이 남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난 4년간 또는 지난 8년간 과거에 어떤 경로를 어떤 실적을 어떤 성적표를 거뒀느냐 이걸 좀 더 꼼꼼하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우리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공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비방보다는 정책으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수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치가 무릇 그 삶의 표현입니다. 국민의 삶의 표현인데 물론 인물론이나 여러 가지 공약의 그 저면에 먼저 깔려야 될 것은 국민의 삶을 설계하는 일상적인 정책과 그에 맞는 공약을 준비했느냐 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선거를 위한 공약 이런 것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약을 그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시급 1만 원 부분을 각 당도 걸었습니다만 정의당이 가장 앞장섰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6,030원인 시급을 230만 원의 생활임금 평균 부분들을 300만 원 올리는 가장 국민 월급 300만 시대 부분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대기업 그리고 하청 협력체 간의 초과이득 공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급 1만 원을 하면 실제로 소상인들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을 많이 또 느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맹 본부와 가맹점 이런 것들이 대리점에 대한 이익 공유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해왔다면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되지 않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교 위원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선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이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정당의 문제 첫째는 그래서 이제 정강 정책이 이 선거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후보자의 역량이 또 영향을 줄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슈 문제도 영향을 크게 주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선거운동 캠페인이 또 선거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번 선거는 유별나게 아주 정당이 거의 모든 선거 자체를 좌우를 하는 그런 정말 보기 드문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보자의 공약, 그러니까 뭐 이슈 문제랄지 또 후보자의 역량의 문제, 뭐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선택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선거 이전에 일어났던 뭐 여러 가지 정당 각 당들의 공천 파동이랄지, 또 아까 뭐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이 선거구 획정이 아주 선거 직전까지 늦어져 가지고 선거 운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또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됐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이제 이 토론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후보자의 역량의 문제, 그다음에 이 공약이나 이슈 문제는 뭐 거의 큰 변수가 되지 못했던 그러한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상당한 반성과 또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그 입법적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되고, 또 선거구 획정이나 뭐 공천의 투명성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한 또 각 당들의 노력, 또 제도적 장치, 이게 이제 함께 뒤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 20대 국회에 이제 주어지는 어떤 그 정치계의 그 새로운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태 교수님, 후보자들의 정책 선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서 정책 선거를 끌고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정책 선거를 위한 활동들을 했었죠. 뭐 이미 작년 후반기부터 좀 시작이 됐었고요. 특히나 중앙선관위의 경우에는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당의 뭐 10대 정책을 게시를 해둔다든가, 또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게시해두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고, 또 사전투표 일주일 전에 뭐 후보자 바로 알기 주간 뭐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캠페인 등 정책 선거 확산 활동을 했었고요. 또 특히 전남 선관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매니페스토 10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대 사업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이 유권자의 희망 메시지 수집 해가지고 그걸 뭐 정당에게 전달하는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당 대표들이 참여해가지고 뭐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유권자 매니페스토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해서 배부하기도 하고요. 이런 또 뭐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만 목포 MBC하고 공동으로 토론회도 한번 했었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선관위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앞서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기에는 선관위만의 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했다. 유권자나 언론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공천 문제나 앞서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결과, 선거 판세 이런 데 너무 치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선관위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 선거까지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선관위가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 효과성을 크게 발휘하지 못한 것이 되게 안타깝게 또 느껴지는 또 정치 현장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전남 공약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개인으로서가 아니고요. 각 당에서 이번에 선거에 제시했던 대표적인 전남 공약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전남의 현안은 또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대표적인 거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경우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남해안철도 그러니까 전남 보성에서 무안 임성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철도 개설 및 전철화 사업이 우리 당의 제1의 공약이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 그 관련된 사업들이긴 합니다만은 완도 제주간 해저터널 교통이랄지 또 서해안철도 개설 사업 그리고 호남선 고속전철 2단계 사업 신속 추진 그다음에 무안공항 활성화 뭐 이런 사업들이 우리 당의 중심 지역 공약이었습니다. 뭐 전부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필수적인 사업들이라고 보고요. 또 그동안에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에서 이 사업의 가시적 추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해왔던 그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공약으로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네, 황교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이하 동문입니다. 우리 이계호 의원 말씀하셨던 것이 저희 당의 이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좀 다른 거라면 뭐 우선 전남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호남의 대등 발전과 균형 발전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민의당의 공약에 농업 관련해서는 쌀의 문제입니다. 쌀값이 쌀 생산량의 50%를 중앙정부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중앙정부와 농협이 매입하는 것이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법제화가 저희 공약입니다. 또 하나는 전남 쌀값이 제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약은 이겁니다. 같은 품종, 같은 등급일 경우 최상가가 100일 때, 그러니까 10,000원일 경우에 95%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중앙정부와 지방비로 보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농업 공약 중에 하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윤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시간상 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약, 특히 정책 선거가 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로 언론에 저는 책임도 많이 있다. 특히 종편과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희화하고 실제로 정치인들의 날선 공방을 마치 예능 프로 다루듯이 했다. 특히나 소수 당에 대해서는 언론의 노출 빈도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최소한 정책과 공약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노출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언론에 대한 환경의 문제를 먼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말씀드리고 전남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부분들이 같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황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실제로 23.6%까지 내려가 버린 이 식량 자급률을 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된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기초농산물 부분을 가격을 보장해야 되고요. 즉 쌀 감산 정책으로 해서 4만 헥타르를 지금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쌀 감산이 아니라 직불금을 제대로 된 농민의 요구에 의한 부분들로 높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십수년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목포대학과 순천대학이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그렇다면은 여수에는 여수산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95조에서 한 100조에 가까운 그 매출액의 부분들을 지방세로 전환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산재 전문병원 이래서 상호 동과 서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윈윈하는 이런 부분 하나 짚어드리고 싶고 지금 전남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한 6개가 남학, 광양, 여수, 신도시, 혁신 신도시 등등에 해서
복합 쇼핑몰 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중소상인들의 생존에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제한적으로 뭐 영업시간 제한해갖고 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분명하게 바꿔내야 된다. 그리고 원하청 연대보증법 이런 걸 해서 상호 중소기업도 살고 거기에 하청 노동자들도 같이 고용보장과 임금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두 의원님께서 같이 협력을 많이 도움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새 당에서 나온 공약들을 좀 점검해 이런 거네 현안이라고 보시는 게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 그 균형 발전, 그 농업 발전, 특히 농산물의 가격 보장 문제를 중요하게 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소상공인 보호, 공공의료 확대 이렇게 하면 우리 전담회 문제가 좀 집약되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잘 풀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각 정당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 든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김영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공약의 구체성 혹은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공약하고 정당의 공약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자의 공약은 사실은 대단히 이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매니페스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목표나 이행 방법, 이행 기간 혹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구체화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게다가 뭐 보면 예를 들어서 목포 같은 도시들 보면은요 대부분 이제 원도심들이 있죠. 그러면 대부분 도시 지역에 나온 공약들 보면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이건 근데 또 이번에 처음 나온 공약이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뭐 4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러면 과연 그 원도심은 언제 활성화가 될 것인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후보자들의 공약이 명확히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로 정당 공약의 경우에는 앞서 이제 10대 정책 각 정당이 발표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조금 매니페스토 조건에 맞춰서 공약들이 제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나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거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재원 조달과 관련한 부분들이 대단히 조금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예컨대 제가 지금 준비를 좀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제 보니까 첫 번째로 제시를 한 게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드리겠다 이런 공약인데 재원 조달 방안 해가지고 6조 4조 원이 추가로 드는데 그거를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서 하겠다. 도대체 이런 개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제시되지 않고 그냥 그런 거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 더불어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봤는데 뭐 첫 번째 공약이 미래형 신성장 산업 뭐 미래 먹거리 이런 것과 관련한 내용인데 재원 조달 방안 해가지고 추가 재원이 크지 않음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또 다른 공약에 보면 뭐 복지 관련한 공약인데요. 5조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세출 조정으로 조달하겠다. 과연 세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참 애매모호한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은 갖췄으나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불분명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제가 또 뭐 여기 계신 새 정당은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정의당도 사실은 보면 뭐 추가 재정 예컨대 두리누리 이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 그 다음에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인상한다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를 어떻게 인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과연 이 형식은 갖췄으나 이런 공약들을 이행할 의지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분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종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공약이라는 게 이제 표를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과장되고 약간 좀 이 실현 가능성과는 거리가 있는 걸 내거는 게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께서 이거 이제 검증한달까 비교 우위를 판단하시는 것이 이제 관건일 텐데요. 우선
그 공약들이 갖고 있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잘 우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개혁이라든가 쇄신의 문제는 예산이 뭐 재원이 같이 동반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다릅니다. 그때는 법제화의 가능성을 잘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긴 하지만 실제로 여야의 동의 속에서 이걸 법제화를 성공할 수 있겠나, 이게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원 조달이 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공약의 경우에는 사실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약간의 그 유혹을 느끼는 게, 좋은 거 가지고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뭐 아까 말씀했지만은 기초 노인연금 같은 것을 좀 많이 드리면 노인표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엄정하게 평가를 좀 해주고 이런 시스템을 작동하면 그걸 조금 억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금 과장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를 하게 되는 것은 아마 선거 특성상 불가피할 것 같긴 한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기울여야 할 또 노력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뭐 안타까운 일인데요. 실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성보성관 철도 부분을 2020년까지 완공한다고 그랬는데요. 화려하게 기공식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7년 완공 예정했던 것이 이미 중단된 지가 벌써 한 7년 만에 다시 재개됐죠. 처음에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실은 시민단체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억의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50억 됐고 100억 됐고 500억이 이번에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1조 3천억이 드는 이 임성보성관의 부분을 2020년까지 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현실 가능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과 예산 확보 방안이 나와야 된다. 좀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당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내세웠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목포와 제주 간의 해저 터널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대단히 모습으로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섬이라 제주라는 섬에 특성을 죽이는 것은 전체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요, 서남권 경제가 머물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서남권의 경제가 오히려 침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돼야 할, 이게 진짜 참으로 헛고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 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지적할 건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보성 임성간 금년도 예산을 500억 만드는 거 시민사회가 했다는 얘기는 정말 그건 국회에서 당시에 우리 당 의원들이 황교안 의원님도 그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정말 여당과 또 정부와 투쟁을 해서 쟁취해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00억도 부족합니다. 터무니없이. 그러나 이제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점진적으로 예산하기를 늘려서 2020년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물론 그 20년까지 되면 가장 최고선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추진이 덜 되더라도 또 시간을 두고 계속 이행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또 얘기가 공약이 다소 과장될 수 있는 그런 또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 당의 공천 과정에서 보니까 공약의 이행률이 굉장히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약을 책정을 할 때 우리 지역의 수건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되겠죠. 그게 얼마나 강한가. 또 한 가지는 이 공약을 과연 내가 임기 4년 동안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공약 선정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어떤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유권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이제 농민들이나 노인들 뭐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공약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발 공약과 정책 공약을 같이 이렇게 제시를 또 함께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공약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제 이 영광 같은 경우에 이제 불갑 인터체인지 설치 같은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요망도가 높아서 그걸 이제 획정을 했고요. 또 한편 같은 경우는 이 골프 산업 특구 개발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직접 관장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실현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했고요. 정책 공약은 이제 농민들에 대해서 지금 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최저가격 보장제 이게 정부가 참여를 전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앞으로 좀 시도를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놨고요. 또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보면 이 최근에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농업재해보험에 뭐 취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묶어서 이번에 공약으로 함께 제시를 했는데 이 제시를 해놓고 보니까 농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특히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약들은 아주 많은 격려를 받았던 그런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의 여망도, 수건도 또 그리고 이행 가능성 뭐 이게 굉장히 공약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러한 교훈을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얻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 의식이 좀 명확한 그런 공약이 돼야 된다. 재원 조달, 그리고 시민사회 공약 검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정책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는 아주 현실성 있는 공약.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많은데 시간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시간을 좀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순서를 조금 바꿔보았는데요. 김영태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당선자를 포함해서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공약 이행, 이런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뭐 간단히 두 가지 측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은 뭐 언론이 어차피 관심을 그런 쪽에 갖기 마련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당권, 대권 뭐 이런 당내 세력 구도와 권력 구도 재편에 너무 초점들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들은 각 당이 내세웠던 또는 후보자들이 내세웠던 공약들을 좀 더 뭐 점검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국회가 어느 정당도 과반을 점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어떤 것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좀 적극적으로 정당 간의 정책 협상이 좀 이루어지는 우선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오늘의 주제가 정책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도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책 선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좀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을 빠르게 마련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예컨대 이제 지금 뭐 선거구 획정 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선거운동 기간도 대단히 지금 짧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운동 기간의 조정 문제랄지 이런 광범위한 좀 정책 선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개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정말 유권자의 소박한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4.13 총선은 여소야대
그리고 호남에서 야권 주도 세력의 교체,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각 당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 오늘 당선된 세 분의 위원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호 위원장님부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는 현 여당 새누리당에 대한 박근혜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이었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 지역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딴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반성 또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민 모두 여망인 정권 교체를 앞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누가 뭐라 해도 원내 제1당, 제1야당 60년 전통의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주신 회초리 큰 매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정권교체 소망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종희 위원장님. 네, 이번 총선 새누리당에 대한 뭐 준엄한 심판, 유권자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 여당을 심판한 그런 일종의 선거 혁명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한편 호남의 사실상의 그 일당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혹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당에 대해서 상당히 호남에서 석권에 가깝게 했는데, 그럼 뭐 저희가 뭐 잘한 게 있었나?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한심한 거대 정당을 지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 국민의당도 뭐 별로 잘한 건 없지만 당신들이 지향하는 바는 그래도 우리가 경청하고 좀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당신들과 같은 그런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재편된다면 정권 교체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저희에게 답지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영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부 새 당의 정치 당선자들이 무슨 뭐 당권, 대권, 뭐 청문회니 뭐 결선 투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하는 얘기들, 정말 이건 총선 민심을 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국민의당은 군소 정당이라는 확실한 현실 인식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8석이 이게 많은 의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것이 훨씬 많아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 생각으로 정치에서는 안 된다는 거. 오직 국민의 생각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그 어느 당보다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다만 두 개의 거대 정당 사이에서 창조적으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한국의 국회가 싸우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바뀌는 그런 긍정적 역할을 제가 해낸다면 저희에 대한 기대를 실망으로 드리지 않고 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국민의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뭐 한마디로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힘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리고 정치권에게 국민을 함부로 보지 말라라는 경고가 담겨 있는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것은 여와 야와 모든 곳에 다 던지고 있다. 승자와 패자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호남 정치의 부분에서 호남인들에게 너무나 난맥상을 보여준 일련의 총선 과정이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대단히 호남인들에 대한 정치적 혼란,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했던 것이 또 양당의 또 한계였지 않느냐. 성과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서 소수 정당으로서 정의당과 같은 새로운 정치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정치 농사의 종자는 건강한 종자는 정의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이제 두 분께서 당선되셨고 또 도당 책임까지 맡고 계시니까 우리 호남의 특히 전남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 당과 일상적인 당대당으로서 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하고요. 서로 견제도 있지만 서로 협력과 연대를 일상화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치를 우리가 모범 읽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의당이 비록 소수 정당이지만 정권 교체에 오히려 지렛대가 되겠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함께 새누리당의 부분들을 심판하고 국민의 절절한 여망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마중물과 함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소수 정당의 한계가 많이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도움을 많이 협력 좀 해주십시오.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정당 간의 앞으로 정책 협력이 기대가 되는 그런 토론의 끝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표를 던진 후보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공약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유권자들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때 투표를 통해서 이걸 반영해야 됩니다. 바로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4.13 총선 특집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